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하긴 하되 네. 소득의 몸값을 높이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또 하나의 몸값, 이 자산의 몸값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늘리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이제 재테크 좀 일반적인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좀 다른 채널에서 뭐 요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데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주제가 이제 소득의 몸값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네네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굉장히 소득의 몸값에 굉장히 좀 치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쪽에 그 몸값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건데 그쪽을 좀 약간 소홀히 했던 분 같은데 소홀히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좀 어떤 얘기였을까요? 사람의 몸값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몸값이 높아져야 내가 부자가 된다라고 다들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연봉. 네, 근데 이 몸값이라는 게 꼭 소득 말 그대로 연봉.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버는 돈만 있느냐? 아니다. 자산이 불어나는 것도 이것도 나의 몸값이 높아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수 하면은 약간 한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일반적인 느낌에. 그렇죠. 근데 100억 원 부자인 백수면 이분은 백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산 간 거죠. 맞아요. 근데 똑같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둘 다 백수라고 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차일까? 몸값의 자산, 그러니까 자산의 몸값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직장인 분들이 나의 몸값을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직 아니면 어떤 진급, 어떤 자격증, 아니면 어떤 뭐 부업, 뭐 창업 이런 것들에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막 시간도 쏟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산을 불리는 데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들도 많아요. 맞죠.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정도의 그냥 궁금증만 있지 실제로 파고들거나 막 뭐 다니거나 막 열심히 막 노력하거나 이런 분들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 주식도 뭐 분위기가 이제 워낙 상승장이었고 막 하니까 같이 했지만 그렇다고 막 파고들고 막 뭐 이직할 생각으로 막 자격증 딸 것처럼 하는 분들은 또 적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직장인들은 이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모든 사람들이 다 소득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세상에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이 있긴 한데 그 직장을 들어가는데 정말 좁은 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야지만 통과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노력을 해도 통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득도 높아지지 않았고 시간은 갔고 어찌 보면 나의 귀중한 자원을 그냥 낭비하게 된 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하긴 하되 소득의 몸값을 높이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한계가 내가 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또 하나의 몸값, 이 자산의 몸값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늘리냐? 누구나 소득은 벌거든요. 어떻게든. 근데 이 소득이 연봉이 아니에요. 이 소득은 그냥 말 그대로 숫자일 뿐이고 연봉은 내 통장에 남은 돈이 연봉인 거죠. 1억을 벌어도 통장에 돈이 없어서 허덕허덕 하는 사람이 있고 3천을 벌어도 뭐 통장에 돈이 뭐 2, 3천 남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내가 버는 거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쓰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안 되면 뭐 진짜 주말 알바를 뛰어서라도 생활비를 구해와서라도 통장에 남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곧 자산의 몸값을 키우는 시드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는 소득만 높일 거야. 그러면 부자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일로 달려가는데 그래서 만약에 소득을 못 높였거나 아니면 소득이 높다고 지출을 높이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은 약간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 파트에서 한 가지 불란님이 되게 명쾌한 좀 답을 주실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소득의 몸값과 자산의 몸값인 거니까 이 사실 근로소득의 가치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건 현실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제 투자소득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옛날 삶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투자소득의 가치를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저도 확실하게는 알겠는데 야, 근로소득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면 저는 누군가가 이제 투자로 예를 들면 주식 투자로 한 연봉
그 해에 한 1억을 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에 이제 갑자기 연봉이 막 급격하게 상승해서 연봉이 1억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약간 이 근로 쪽에 이제 하신 분한테 좀 더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이게 조금 구시대적인 사고인 건지 아니면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두 가지 가치를 똑같이 그냥 돈 1억을 벌었으면 똑같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거. 네. 저는 그냥 네. 돈에는 선악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돈은 그냥 돈인 거죠. 그리고 선악은 법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선악을 네. 기준으로 봤을 때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했다면 네. 그건 어떻게 돈을 벌든지 간에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자본주의고 이제 시장 경제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근로소득만 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로 창업을 하거나 이 투자 시장은 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럼 과연 악이냐? 악은 아니죠. 네, 이게 없다면 또 시장 경제도 막 쪼그라들고 뭐 창업의 어떤 그런 메리트도 없어지고 모두가 근로자인 세상은 없거든요. 누군가 창업을 하고 인생을 걸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직원이라는 개념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택인 거지. 이게 근로소득을 1억을 벌었다는 사람은 열심히 산 것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주식을 해서 1억을 번 사람은 뭐 그냥 놀고 먹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무조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잃은 사람들은 선한 거냐?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 자산은 이 가치가 변동하는 거고 그 변동하는 거에 대한 뭐 일종의 뭐 나의 어떤 뭐 베팅이겠죠? 그걸 해서 그 결과가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현대인들은 네. 근로소득도 잘 챙기시고 자산의 소득도 다 챙겨야 된다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나는 근로소득만 벌겠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 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근로소득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럼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그럼 근로소득이 무의미하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회사를 다녔고 뭐 김 작가님도 네. 다 일을 하셨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네. 내 몸과 내 시간을 통해서 돈으로 바꾸는 게 이게 결국에 근로소득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없이는 자산의 소득을 늘릴 수가 없어요. 없죠. 뭐 금수저들 아니고서는 되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이 많지도 않고 결국에 저는 근로소득으로 시작해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병행하다가 나중에는 뭐 사업이나 뭐 투자자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냥 인생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로 가는 거라고 보는 거지 이게 뭐 하나는 좋고 뭐 하나는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쵸, 이게 없으면 자산소득을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둘 다 잘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명쾌한 답인가?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려운 답이죠, 사실. 네, 그쵸. 둘 다 잘하는 게 쉬우면 누구나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기별로 좀 더 중요한 가중치도 좀 다른 것 같네.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불황에 시작을 했거든요, 투자를. 아주 불황기 때. 언제요? 2010년 말부터 한 거니까 그때 금융위기 터지고 그렇죠, 그렇죠. 신입사원들 막 잘려 나갈 때 5대 건설사들이 막 부도 난다고 할 때였어요. 그때 건설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 동기들 막 실제로 타사 직원들은 막 이렇게 신입사원인데 잘리기도 하고 네. 금융위기 또 터지니까 뭐 나라 망한다고 할 때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도 침체기여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막 다 집 사지 말라고 할 때였고 회사 직원들한테 제가 이제 저도 막 입이 간질간질해서 나 뭐 집 몇 개 있어야 하면은 엄청 걱정해주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뭐 망한다 뭐 별의별 덕담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뭐 저주와 같은 걱정을 하는데 말이 너무 세. 너 그러다 자살한다. 뭐 한강 춥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실 때였는데 네. 이게 지금은 너무 막 올라가고 하니까 이것도 약간 시차가 안 맞는 거예요. 뭐 과거부터 했던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누구나 할 수 있었냐?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건 아니었죠. 2014년, 15년도만 해도 서울에 집 사면 진짜 뭐 약간 정신 이상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왜 사냐고 도대체 할 때도 많았고 그리고 작년만 해도 뭐 코로나 막 빠질 때 주식 사면 미쳤다는 얘기 막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결과가 다 나오고 나니까 네. 뭐 운이 좋았다. 너는 너무 뭐 쉽게 벌었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한 사람들이 네. 돈을 많이 벌고 네. 뭐 근로소득자들은 막 되게 막 주춤해 보이지만 이것도
지금을 보시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거를 따지면 네. 분명히 부침이 많았고 그러면 나도 지금 또 근로소득 다 포기하고 투자로만 간다고 하면 나중에 또 근로소득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중요하고 해야 된다. 네. 자, 아까 시드머니 얘기해 주셨는데 좀 종잣돈 시드머니 좀 어떻게 모아야 될까? 제가 알기로는 불나님 굉장히 좀 네. 처절하게 좀 모은 네.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리고 그러기 되게 좋았던 상황 네.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지방에서 현장 근무를 하는데 말 그대로 팬티와 양말 빼고는 다 모든 게 다 회사에서 주는 곳이었어요. 옷도 주고 뭐 유니폼도 다 주고 뭐 밥도 세끼 다 주고 술도 사주고 뭐 숙소는 당연히 있고 그 강원도 말씀하신 거. 뭐 강원도 뭐 구미 뭐 저는 막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저축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 일주일 동안 100원도 안 써도 네. 그냥 다 회사가 해주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닌 게 완전 지방 완전 산골짜기에 그냥 그쵸. 숙소에 힘들죠. 처박혀서 16시간씩 막 15시간씩 일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회사가 괜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쵸. 거를 해주지 않으면 얘네가 다 도망가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었는데 그때 저는 명확하게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돈을 모아야겠다는 그 이유는 나는 이걸 돈을 불려서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미 근로소득의 몸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를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나는 자산의 몸값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투자금이 많을수록 더 돈이 많이 불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는 되게 상황이 안 좋고 되게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장의 근로를 하면서도 최대한 기분 좋게 했어요. 최대한. 왜냐면 뭐 가족도 못 만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산골짜기에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이것 때문에 역설적으로 90%를 저축할 수 있다. 여긴 돈을 모으기 위한 최적화된 곳이다. 돈 모으는 건 뭐 너무 좋다. 뭐 사실상 뭐 그냥 자발적인 군대 다시 재입대 같은 거니까 돈 많이 주는 군대구나 라고 생각하면 뭐 할만하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대신에 그냥 그거를 아마 어떤 그 자산의 몸값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없었다면 되게 힘들었을 힘들죠. 엄청 스트레스였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불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저 말고 다른 동기나 뭐 어떤 다른 직원분들은 그걸 이제 막 소비로 막 풀었던 거죠. 소비를 많이 풀잖아요. 많이 풀 수밖에 없죠. 뭐 술도 먹고 뭐 차도 막 좋은 거 타고 막 이런 술을 안 좋아하세요? 술은 이제 회사에서 사주는데. 근데 회사 직원들 이제 그 팀장님 막 차장님과 술 먹는 걸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힘들지 약간. 힘들죠. 저는 27일 연속 먹었거든요. 27일. 그러니까 그 신입사원 때. 오늘 건설 쪽이 또 약간 세게 마시잖아요. 요즘엔 많이 줄었습니다. 요즘엔 옛날과는 완전 달라졌는데 네. 저가 있을 때만 해도 숙소 생활하니까 11시에 퇴근하면 이미 그 직원분들은 다 술 판을 딱 벌리고 있고 그러면 빨리 와. 그러면 막 피곤해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 그거를 막 20며칠을 막 반복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대신 장점은 그거였어요. 돈 많이 주고 고생하는 만큼 돈 많이 주고 그러면 이거를 나는 최대한 챙겨야겠다. 그걸 저축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걸 돈을 불려 나갔던 거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그 소비 스타일 좀 못 줄이시는 분들은 네. 좀 그걸 어떻게 바꾸고 좀 줄여야 될까요? 저는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근데 이 목표를 몇 천만 원 모아야지라고 세우는 분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모아야지라는 거면 4,500을 모으면 안 되나요? 뭐 3,000을 모으면 안 되나?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의미 있는 목표는 뭔데?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모은다죠. 내가 할 수 있는 극한의 최대치까지 모으겠다라고 하면 이게 의미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3,000을 모으겠다라고 하면은 1년에 모을 수도 있고 5년에 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목표가 아니죠. 저는 정말 극한으로 모았거든요. 이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극한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아까 저는 어떤 뭐 의식주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뭐 90%까지 할 수 있었지만 뭐 어떤 분들은 출퇴근도 해야 되고 하면 당연히 줄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혼이라면 70%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 도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70%를 한다는 거는 30%만 쓴다는 거에 역설이죠. 그러니까
반대 얘기죠. 그럼 30%로 주거, 그다음에 밥, 어떤 의식 뭐 이런 걸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만약에 300이다. 그럼 30% 그냥 쉽게 100만 원이라고 하면 네. 100만 원으로 집, 통신비, 보험, 뭐 데이트 비용을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쉽지 않죠.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극한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네. 이게 진심으로 이걸 생각을 하면 네. 달성을 해야 되니까 방법을 찾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극한까지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몇 천만 원을 모으겠다. 네. 그러면 이제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오피스텔은 살아야 될 것 같고, 뭐 아니면 그래도 뭐 빌라에 살아야 될 것 같고, 관리비 나오지만 뭐 괜찮고, 뭐 차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가끔씩 뭐 택시도 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내려가요. 어느 순간 끝도 없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축할 때 내가 뭐 쓰는 게 없는데, 저는 뭐 과소비를 안 하는데 돈이 안 모인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첫 단추가 좀 잘못 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대치까지 한다고 시작을 해도 쉽지 않은 게 저축인데. 그래서 저는 70% 우선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많은 게 바뀔 겁니다. 우선 집부터 바꾸셔야 될 거고, 네. 그리고 알뜰폰으로 바꿔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아이폰 13 이런 거는 네네. 한 5년 뒤에 사야 되겠죠. 나중에. 지금 아이폰 한 7 같은 거를 지금 중고로 사서 알뜰폰 껴가지고 그 데이터 이런 거 유심 잘 조정해가면서 쓰셔야 될 거고, 밥도 어떻게든 회사에서 먹고, 뭐 어떤 분은 이제 수제비를 끓여서 먹은 분도 있어요. 네. 돈을 모으겠다는 분들 중에는 밀가루 1kg 사가지고. 근데 그걸 어찌 보면 누가 보면 뭐 궁색 맞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닌 거죠. 나의 목표가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나라는 인간의 네. 저축에 대한 의지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걸 확인해 본다는 개념으로.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극한, 최대치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회초년생 때는 초기 1년은 모을 생각하지 말고 좀 써봐라. 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맞아요. 아니 저도 뭐 그거는 뭐 틀린 얘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저랑 가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투자라는 거 결국에 네. 투자의 성과라는 거는 네. 투자금 곱하기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21살 때부터 이제 주식을 하면서 수익률이라는 거를 높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거를 제가 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성과, 부자가 되는 길은 간단해요. 투자금을 키우든지 수익률을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적은 돈 가지고 정말 대박이 나버리면 되거든요. 맞아. 근데 후자, 수익률을 높이는 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극단적인 변동성이 있는 그런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잘 들어가서 잘 나와야 되고 이걸 반복해서 막 점점 키워야 되는데 너무 무섭고 나의 인생을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거죠. 똑같은 투자 성과를 일으키는데 수익률이 낮더라도 투자금을 많이 넣으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에 마음과 몸이 고생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극한으로 아껴본 거예요. 저도 정말 차 사고 싶고 막 정말 그 막 좋은 거 막 먹고 싶고 막 데이트도 막 비싼 데서 하고 싶고 했을 거 아닙니까? 20대 때 그래도 대기업 다녔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 안 한 거죠. 안 해본 거죠. 어떻게든. 한번 안 해보고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해본 거죠. 저는 정말 95%도 했던 달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은 해요. 네. 가능은 한데 이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너무 무너질 때가 있죠. 거의 뭐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막 10,000원 쓰고. 10,000원. 막 이렇게도 막 해보는 거죠. 어떻게든. 네. 쉽지 않죠. 그렇죠. 저는 90%까지 해봤는데 네. 아마 보는 시청자분들도 본인의 어떤 그 최대치를 한번 따져보고 네. 한번 시도해보세요. 한 3개월 정도만. 그러면 나는 50%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난 70%도 된다. 라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저축률이 낮은 만큼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축이 많이 되는 분들은 수익률이 좀 낮은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저축률이 낮은 분들은 부자 되려면 수익률 높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조금 더 변동성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본인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어떻게 있죠. 보면 방법은 둘째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목표랑. 그렇죠. 사실 뭐 부자라는 거는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인내의 연속인데 네. 인내라는 거는 결국에 참아서 미래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가는 건데 네. 돈을 벌면 쓰고 싶은 게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돈을 얼마까지 벌 거냐라는 것도 사실 막연한 거거든요. 네. 그만 벌어도 되잖아요. 김 그렇죠. 작가님도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이제. 이제 이거 다 이거 카메라 팔고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이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그렇게 악착같이 뭐 95%까지 모았던 이유는 네. 단순하겠죠.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걸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죠? 네. 아니면 그 95%까지 왜 아꼈겠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얼만큼 재산이 있어야 그 당시에 일단 지금은 또 목표가 굉장히 높아지셨을 것 같고 네.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부자를 꿈꾸셨던지 궁금하고 네. 지금은 좀 얼만큼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참 정말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회사 다닐 때 이제 신입사원 때 네. 그 포스트잇에다가 포스트잇. 제가 이제 월 얼마를 벌고 네. 뭐 차는 뭐를 타고 뭐 이런 걸 막 적었어요. 제 나름의 어떤 목표를 미래의 목표를 세운 거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지금 저축하는 90%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쵸, 그쵸. 미래를 꿈꾸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달성해 가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점점점 그런 걸 이제 달성하면서 다시 포스트잇을 또 만들어서 또 지갑에 넣고 막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저한테 질문들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뭐 저도 지금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부자신데. 아니 뭐 김 작가님에 비하면 저는 뭐 이제 영세업자고 여러분 이건 구독자 수만 그럴 뿐이에요. 속으면 안 돼.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우선은 저의 기준입니다. 네. 저는 이제 회사원을 하다가 이제 회사를 나온 입장에서 회사원보다는 많이 벌면 우선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회사원은 기본적으로 투자가 없이도 그러니까 어떤 자금의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직업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금액으로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월 한 500 정도를 만약에 벌 수 있다면 네. 그 어떤 내가 특별하게 막 하루 종일 매달려서 하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자 단계에 이제 시작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 처음에 이제 목표로 삼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주 5일, 뭐 주 6일을 매달려서 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좀 편안하게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로 월 500 정도를 벌면은 그래도 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다행히도 이게 좀 그래도 빨리 달성이 됐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뒤로는 또 다음 단계를 세우는데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기준이 달라져요.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부자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 내가 있는 동네에 따라서 또 내 기준이 올라가고 막 그렇게 나요. 저는 이사를 지금 7번을 했는데 7번 하면서 뭐 다행히 집값이 점점 이렇게 비싼 데로 이렇게 이사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옛날에 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내가 가장 부자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한 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살던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좀 내가 잘 번다 하면은 부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비싼 동네로 점점 이사를 가면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벌게 되니까 어느 순간 부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아니 부자라는 건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월 500만 넘으면 사실 뭐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자의 기준에 아직 안 갔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거꾸로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라. 근데 아마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자기 월급 정도만 아마 벌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막상 밖에 나와서 만약에 사업도 하고 하시면은 또 다음 단계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부자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내 안에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든 한국 대부분 사람들은 또 비교를 안 할 수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게 끝도 없더라고요. 그죠. 끝도 없어요, 사실. 자,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월 500을 또 공이 몇 개 붙으셨어요? 아닙니다. 서로의 치고받는 공방이죠.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저는 저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십시오. 채널명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직 뭐 이거 김 작가님에 비하면은 지금 뭐 갈 길이 멉니다. 구독자 수만 그렇고 부동산 수는 좀 다를 겁니다. 자, 그럼 회사 좀 이제 안 그만두고도 좀 직장 생활 하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거잖아요. 좀 직장인의 투자 전략 좀 한 가지만 주신다면. 주식을 좀 주로 다루시는 이 채널에 나와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직장인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를 좀 깨달아서 부동산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주식으로 저는 뭐 상한가 따라잡기도 해보고 막 단타도 쳐보고 했는데
회사원을 하면서 네. 그리고 회사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업으로 아예 가야겠다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런 걸 하시는데 그러면 또 근로소득이 또 단절되니까. 맞아. 그것도 또 약간 어찌 보면 좀 극단적인 선택일 수 있고 저는 좀 안전지향형으로 최대한 좀 안만하고 좀 안전하게 가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선택했던 게 부동산인데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뭐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서 판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우선 부동산을 하면 주식 대비해서는 훨씬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생기죠. 이게 정말 저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 분들은 주식도 좋지만 부동산을 우선은 좀 공부해보는 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주식은 어제랑 오늘 가격이 다르잖아요.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집을 사고 내일 중개사한테 다시 전화 걸어서 사장님 얼마 올랐어요? 라고 하면은 정신병자 소리 들어요. 맞잖아요. 최소 한 달은 지나야 돼. 그쵸. 한 달 만에 물어봐도 조금 욕먹어요. 아,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느릿느릿한 거고 거대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딴짓을 하고 있어도 조금 덜 신경 쓸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원일수록 저는 좀 느릿느릿한 투자를 하는 게 좋고 그중에는 부동산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주식을 같이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주식을 사서 한 1년, 2년을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거를 하려고 봤더니 레버리지, 이 크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같은 돈으로 부동산이나 이쪽 아파트 이쪽으로 가면은 뭐 전세라든지 대출을 끼고 조금 더 규모를 키울 수가 있는데 주식 쪽은 또 그게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쪽을 했고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공부해볼 만할 필요성은 있고 그리고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막막하고 그러시면은 그냥 우선 실거주를 할 수 있을 만한 집 그게 내 맘에 지금 당장 들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뭐 종안되면 내가 들어가서 살 만한 집 그런 집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둘 다 해보셨잖아요. 다 해봤긴 했죠. 네. 어느 게 더 쉬워요? 주식과 부동산이요? 저는 솔직히 부동산이 더 쉽거든요. 저도 다른 부동산 전문가나 뭐 주식 또 양쪽 다 해보시는데 여쭤보면 부동산이 훨씬 좀 쉬운 것 같다. 그리고 부동산이 약간 좀 주식보다 훨씬 좀 답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데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종목의 특성이 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서로 막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둘 중에 뭐가 더 낫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고 근데 이 부동산은 훨씬 더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범위가 그냥 서울 뭐 아파트 뭐 몇 억대면 얼추 같이 움직이는 게 있고 우선 느려가지고 좋았어요. 느려서 느린 걸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할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약간 두 발 쭉 뻗고 못 잤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키고 바로 봐야 되죠. 바로 봐야 되고 그 혹시 뭐 밤에 뭐 터졌나 뭐 미국에 뭐 터졌나 이런 거 뒤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부동산을 하니까 뭐 가끔씩 발표되는 뭐 정책 뭐 이런 것들 좀 따지지 뭐 매일매일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늦잠도 좀 잘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저는 훨씬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있습니다. 세상에 주식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부동산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약간 비율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부동산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그리고 그 이유는 좀 느릿느릿해서 내가 좀 회사 일도 좀 그래도 좀 집중적으로 하고 퇴근하고 신경 써도 충분히 괜찮은 어떤 약간 여유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대신에 이쪽은 어떤 남의 돈을 쓰고 레버리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심적인 압박감은 좀 크죠. 훨씬 크긴 하죠. 주식 1,000만 원 할 때랑 이걸 가지고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1억을 아파트를 사놓은 거랑은 심적인 좀 부담감은 있긴 한데 뭐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뭐 이제 2030 세대 분들도 좀 보고 계실 텐데 아마 그분들은 요즘에 저는 사실 이제 1982년생이라서 이제 딱 40 돼서 이제 거기를 벗어났는데 제가 이걸 아직 30 제 마지막 39세죠. 마지막이실 텐데 이제 곧 40이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기분 좋네요. 근데 이제 2030 세대 분들이
요즘 참 비트코인은 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납득이 가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사실 이분들은 원래 특히 20세대 분들은 사실 집을 원래 그땐 관심이 없을 나이잖아요. 정상적으로.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게 정상이죠. 근데 너무 올라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회에 나오려고 했을 때 이미 서울에는 사실 평균 중위값이 평균값이 뭐 아파트 11억, 12억 하는 세상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건 너무 늦었다. 네. 이건 과연 우리가 언젠가 집을 살 수 있긴 한 걸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 이해가고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좀 기다리고 나중에 좀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지금은 뭐 20대를 즐기면서 즐겁게 사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솔직히 저도 마음이 편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약간 좀 비상 경보가 켜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제가 막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특히 내년 하반기에 올 게 명확하게 저는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저는 쓰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쓰나미가 한번 덮쳤어요. 그래서 지금 박살 났기 때문에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야, 집도 다 부셔지고 이거 어떡하냐라고 막막하실 수 있는데, 쓰나미가 한번 더 온다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게 걱정이죠. 쓰나미가 또 온다면은 지금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거를 해야지만 살 수 있느냐? 서핑보드를 꺼내가지고 파도를 타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나마 튼튼한 나무를 찾아서 몸을 묶든지 어디 건물에 들어가서 피신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030 세대한테는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이미 어떤 쓰나미를 맞아서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떡하라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그 전월세발 어떤 대란 같은 것들이 올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파도를 타면서 어떻게 좀 돈을 벌어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안전한 곳에 내 몸을 묶어놔야 된다. 그 다음에 무언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동의가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내 돈을 좀 최대한 어떻게 모으셔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좀 저가 아파트 같은 것들을 좀 사셨으면 좋겠고 그게 도저히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예 나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내년에 뭐 예를 들어 뭐 좀 전월세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다행히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미혼이거나 또 1인 가구거나 이러실 수 있으니까 그 쓰나미를 좀 피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주택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닐 거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저축 열심히 하시고 아까 저축 공부 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제 저축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기회 보면서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저축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뭐 열심히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무를 좀 찾아서 좀 묶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죠. 오늘 이제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이제 정태인님과 함께한 이 2시간 넘는 영상이 다음번에 오는 쓰나미에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좀 참 그래요. 속상합니다, 저도. 근데 저는 이런 게 더 좋은 게 그 대한민국에 몇 년 전에만 해도 힐링 약품이 굉장히 불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린 지금 힐링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사실 남들 듣기 좋은 말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에 그 사람 인생에 책임져 줄 수 없죠, 우리는. 그렇죠. 현실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거는 정말 투기, 투자, 돈 벌기 전에 그냥 집이에요. 집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사실 사는 게 맞긴 맞아요. 나중에 손해 볼지언정 우선 더 올라가면 못 사니까. 그래서 집이 필요하신데 뭔가 타이밍을 재는 분들한테는 좀 최대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고생하신 손님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인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